저머니든 크로멜이든 그 어떤 연합군 전차라도 이 포에 맞는다면 어느 부위를 맞든지 단 한 달에 끝장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야크트 판터의 분당 발사 속도는 20발에 달할 정도로 고속 주포였습니다. 그래서 단 3분 만에 13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에서 사용되었던 독일의 전차들. 독일군의 전차는 유난히 모델이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독일 전차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2차 대전 후반기,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던 그 시기에 등장했지만 연합군에게 결코 독일 기갑부대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공포감을 심어줬던 그 무기. 이 무기는 구축 전차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최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무기를 갖고도 전쟁에 패배했던 독일군에 대해 오히려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무기. 오늘은 바로 그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야크트 판터입니다. 1944년과 45년 연합군과 소련군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물량으로 독일군을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정말 질릴 정도로 잘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군 장교들의 지휘력 같은 소프트 파워가 뛰어났던 것도 이유였지만 야크트 판터와 같은 무기에서 보듯 독일군 무기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인류 최대 규모의 전쟁, 독소전의 시작이었던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자 독일군은 사실 무척 놀랐습니다. 전쟁 전에는 그저 소련군은 형편없는 군대이며 히틀러 말대로 발로 뻥 차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소련군이 갖고 있던 탱크에 대해서 독일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세계 최초로 대규모 기갑사단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전격전을 선보였던 군대였기에 소련군도 탱크가 있겠지만 당연히 독일 탱크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KV-1과 같은 괴물 소련 중전차를 만난 후 독일군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사용했던 팩-36, 즉 37mm 대전차포로는 아예 흠집조차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941년 당시 KV-1 같은 괴물 전차를 박살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88mm 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차가 바로 티거와 판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티거와 판터가 나온 시점이 바로 대전 후반기였다는 점. 대전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독일에게는 전차를 만들 자원이 부족해져 가던 상황. 그래서 독일의 기술자들은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구축전차였습니다.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 포탑은 고정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전차보다 싼 비용으로 적 전차를 잡는 존재인 구축전차. 그 구축전차 중에서도 극강의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기동력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구축전차가 바로 야크트 판터였습니다. 야크트 판터의 이름은 처음에 88mm 슈트룸게 슈트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히틀러는 야크트 판터, 즉 사냥하는 판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화력면에서 보자면 야크트 판터는 무시무시한 88mm 팩-43을 주포로 장착했습니다. 대공포를 기반으로 하는 88mm 주포는 전차 잡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확실한 최강의 포였습니다. 더구나 야크트 판터에는 71 구경장 88mm 포를 달았는데 이 71 구경장 주포는 티거-1에 달렸던 전차포보다도 위력이 더 강력했던 무시무시한 포였습니다. 300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고 1000m/s 이상의 포구 속도를 냈기에 당시 나온 모든 전차 격파가 가능했습니다. 야크트 판터의 주포는 티거-2, 즉 킹타이거 전차에도 장착됐던 전차포였습니다. M16A1의 총구속도가 990.6m/s. 현재 국군의 주요 화기인 K2는 944.9m/s의 속도로 총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크트 판터의 주포는
헤이트 소총보다도 빠른 속도로 88mm 포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총탄이 아닌 포탄이 헤이트 소총탄보다 빠르게 날아간다면 왜 관통력이 2차 대전 최고의 포였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야크트 판터는 그 외에 부무장으로서 7.92mm 기관총 MG34 한정을 탑재했습니다. 방어력 면에서 보자면 야크트 판터의 차체는 바로 판터 전차의 차체를 이용했습니다. 판터 전차의 차체의 전면과 측면 장갑을 상부까지 연장하였고 경사진 전면 장갑의 두께는 80mm였습니다. 전면 장갑의 기울기는 50도. 이 때문에 장갑판이 기울어진 각도를 감안했을 때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전면 장갑 140mm로 보호를 받는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합군 탱크는 야크트 판터의 전면을 절대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8mm 71구 경장포는 100mm 두께의 포방패로 단단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측면 장갑은 50mm, 후방 장갑은 40mm, 상부 장갑도 25mm로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이토록 균형 잡힌 방어력은 대부분의 연합군 전차의 공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기동력 측면에서 보자면 야크트 판터의 마이바흐 엔진은 700마력이었고 최고 속도 시속 50km의 속도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야크트 판터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포탑이 없다는 점 때문에 주포의 가로 이동 각도가 11도, 상하 이동 각도가 마이너스 8도에서 14도에 불과하여 조준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했으며 바로 이것이 야크트 판터의 유일한 결점이었습니다. 야크트 판터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1943년 10월이 돼서야 나오게 되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944년 1월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됩니다. 결국 실전 배치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되는 1944년 6월 시작됩니다. 1944년 6월이면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서부에서도 동부에서도 연합군과 소련군의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대공세가 시작되었던 시기. 1944년 6월 서부전선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이제까지 남부 집단군을 공격했던 소련군이 독일 중부 집단군을 목표로 바그라티온 작전을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독일군은 독소전쟁 3년 만에 소련 영토에서 아예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크트 판터와 같은 무기가 소량으로 불러나와 봤자 전황 자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944년 1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야크트 판터는 총 392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원래 독일은 야크트 판터를 매달 150대씩은 생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합군의 무지막지한 전략 폭격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야크트 판터의 시기별 총 생산 대수는 1943년 12월에 1대, 1944년 1월부터 12월 226대, 1945년 1월부터 3월까지 198대. 아무리 야크트 판터가 최고의 구축전차라 해도 이 정도 수량을 생산해서는 전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영국군은 야크트 판터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88mm 고속포, 비교적 두껍고 잘 경사진 장갑, 평균 이상의 속도 등은 구축 전차 중 단연코 두려운 존재가 맞다. 독일은 판터 전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같은 차체를 쓰는 야크트 판터의 대량 생산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그 시점에 실전 배치됐던 야크트 판터. 이 당시 노르망디 전선에 투입되었던 야크트 판터는 고작 1개 대대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투입됐지만 이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전설적인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1944년 7월 30일 레로지라는 작은 마을. 이 당시 전황은 패튼의 코브라 작전이 시작되어 서쪽에서는 미군이, 북쪽에선 영국군이 밀고 들어오던 때였고 서부전선의 독일 기갑부대가 완전 포위될 위기가 시시각각 닥쳐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숲속에 매복해 있던 것은 고작 3대의 야크트 판터였습니다. 이들 야크트 판터 3대는 밀려오는 영국 제6 은희전차 여단을 향해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멋모르고 다가오던 영국군 처칠 전차는 무려 13대가 단 3분 만에 모조리 격파당하게 됩니다. 1분에 20발까지 쏠 수 있었던 야크트 판터의
88mm 71 구경장포. 저머니든 크로멜이든 그 어떤 연합군 전차라도 이 포에 맞는다면 어느 부위를 맞든지 단 한 달에 끝장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야크트 판터의 분당 발사 속도는 20발에 달할 정도로 고속 주포였습니다. 그래서 단 3분 만에 13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처칠 전차의 느려 터진 속도 때문에 야크트 판터의 손쉬운 관역이 되어버린 것도 이런 엄청난 전과의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야크트 판터의 낮은 차체는 탐지가 어려워서 숲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난데없이 공격을 가하는 데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렇게 야크트 판터는 잘만 운영된다면 정말로 공포스러운 무기였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해 13대의 처칠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자 육군이 전차 여단의 다른 전차들은 총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크트 판터는 이런 집중 공격을 당하고 단 한 대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2대의 야크트 판터의 캐터필터가 파손되었을 뿐이었고 그나마도 차량 자체는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크트 판터 한 대는 무사히 후퇴하였고 이날의 전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크트 판터는 주로 동부전선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부전선에서 야크트 판터는 소련군에 의해 파괴된 것보다 승무원에 의해 스스로 파괴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벌어졌던 야크트 판터의 가장 유명했던 활약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전차 에이스 헤르만 빅스 상급 상사, 그가 탑승한 야크트 판터 단 한 대, 그 한 대의 야크트 판터가 무려 16대의 소련군 전차를 격파한 전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차체여서 폭탄 면적도 적은 데다가 단 한 발로 3000m 거리에서 모든 전차 격파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복한 상태에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속사포를 날려대는 가공할 위력. 소련군 입장에서는 기습 공격을 당한 후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면 수십 대의 전차가 이미 불길에 휩싸인 후였던 것입니다. 1944년 동부전선의 독일 기갑부대는 거의 대부분 방어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야크트 판터는 이러한 방어전에서 짧지만 굵게 상대방에게 공포를 선사했던 무기였습니다. 대다수의 야크트 판터는 주로 동부전선에 투입되었지만 히틀러의 마지막 도박, 벌지 전투, 즉 아르덴 대공세에 동부전선에서 빼돌린 야크트 판터가 상당수 투입되게 됩니다. 1944년 12월 총 51대의 야크트 판터가 동원되었으며 이것이 가장 많이 투입된 기록이었습니다. 51대의 야크트 판터는 아르덴 공세에서 미군의 시어먼 전차 킬러로 톡톡히 이름값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야크트 판터가 나타났을 때 미군이 도망가는 것이 허용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멀지 전투에서도 야크트 판터의 치유는 너무나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야크트 판터가 미군에게 직접 파괴된 것이 아니라 연료나 탄약이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독일군 승무원들에 의해 자폭된 것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패망이 1년도 남지 않은 1944년 6월에서야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던 야크트 판터. 독일의 패망이 다가오면서 야크트 판터의 운명도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전 전선에서 후퇴해야 했던 것이 당시 독일군 처지. 그런데 독일군 지휘관들은 후퇴할 때 가장 마지막에 야크트 판터를 몸빵으로 남겨놓고 후퇴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아군이 무사히 후퇴할 때까지 후방에서 최대한 몸으로 막다가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 육군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무려 1960년까지 야크트 판터를 프랑스 육군의 현역 장비로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야크트 판터는 전후 15년이 지나서까지 승전국에 의해 사용될 정도로 시대를 앞서 나갔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작 몸빵용 희생양으로 소모해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늦게, 너무나 적게 등장했던 야크트 판터. 대전 말 독일군의 운명처럼 야크트 판터의 마지막 운명도 너무나 비참하기만 했던 것입니다.